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은 여러분들 53일이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다시 또 불거져서 일주일이 미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저번에 확산됐던 초기의 모습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그 분들을 찾아내서 연락해서 격리를 시켜주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마 2주 정도는 조금 확산세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개인 건강과 여러분들 위생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죠. 특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농담적으로 말했는데 카페 같은데 여러분들 사람 너무 많아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차 마시면서 마스크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는 됐다고 하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PC방도 되게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꽤 많은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서로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슬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좀 슬퍼요. 지금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그래도 수업 가겠습니다. 자, 힘차게 갑시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 좀 내고. 힘이 잘 안 나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세학윤리를 끝냈습니다. 세학윤리가 끝남으로써 이론윤리 파트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일단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윤리학의 분류부터 한번 가볼게요. 윤리학의 분류만 진짜 끝나면 이 이후부터는 응용윤리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윤리학의 분류부터 가볼게요. 자, 윤리학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 이론 윤리학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론 윤리학이고요. 이론 윤리학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론 윤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고 한다고요.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는 건 윤리학인데 뭘 따진다? 규범을 따진다는 거지. 규범을 따진다는 건 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당위적 속성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규범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규범의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이건 착한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의 속성이 들어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가셔야 돼. 이론 윤리학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이론 윤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는 말에서 이 윤리학은 당위적 속성을 갖고 있고, 당위적 속성이란 말이 어렵지 않아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속성이 있다고요. 가치 판단을 한다고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아라는 가치 판단이 있다고요. 오케이? 이론 윤리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볼게. 객관적이고 이게 이론 윤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론 윤리학자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란 말은 우리 인류 모두가 지켜야 될 이란 뜻이야. 우리 인류 모두가 지켜야 될
우리 인류 모두, 인간 모두, 인간 공동체 사회에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일을 이 이론 윤리학자들이 하세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론 윤리학자들이 한다고요. 그럼 이 일을 왜 할까?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정립이 돼 있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맞을까 그럴까 하는 기준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분들은 행위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아, 그 일은 하면 돼. 약속은 지켜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주고요. 이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뭘 받을 수 있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론 윤리학자들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보편적 도덕법칙이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지? 이 이론 윤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셔. 이론 없이 실천만 하는 건 공허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텅 비어있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지 내가 어떤 실천을 했을 때도 참다운 실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론이 없어. 쉽게 말하면 텅텅 비어있는데 행동만 했어. 그 행동은 매우 공허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텅 빈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되시죠? 이 이론윤리 대표자가 우리 배웠습니다. 이론윤리 대표자가 의무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결과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덕윤리가 있었죠. 이게 이론윤리 대표고요.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응용해 봅시다. 이 의무론의 대표가 누가 있었습니까? 칸트가 있었죠. 의무론의 대표 칸트가 있었고요.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뭐였습니까? 자연법 사상이라는 건 자세히 이야기 안 했으니까 용어라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은 누가 있었습니까? 공리주의자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귀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제가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지. 뭘 반대했다?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아두시자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덕윤리자는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었고요. 이 고대 그리스의 학자의 사상을 이어받으신 분, 타이어 회사 사장님 맥킨 타이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죠. 의무론, 결과론, 덕윤리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론 윤리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으시죠?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윤리학의 분류, 이론 윤리학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응용 윤리학입니다. 첫 번째가 이론 윤리학이었고요. 두 번째가 응용 윤리학인데, 응용 윤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응용 윤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한다고요. 쉽지?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한 거야. 순수한 규범 윤리학 학문이고요. 저 순수한 규범 윤리학 학문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실천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응용 윤리학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윤리학은 이렇게 나가야겠지? 적어볼게. 이론 윤리학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거로. 당연히 이론 윤리학이 근거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현실의 도덕적 문제 곧 딜레마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론윤리학은 이러이러해야 돼로 끝나. 이러이러해야 돼로 끝나는 거고요. 이 이러이러해야 돼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A라는 상황에서는 이론윤리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되고 B라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거야. C라는 상황을 보니까 공리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고 D라는 상황을 보니까 음으론이 적용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얘들이 응용윤리학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론윤리학을 바탕으로 현실의 도덕적 문제 곧 딜레마의 뭘 제시한다고요?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준다고요.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준 애들이 응용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지? 이 응용윤리학자들은 여러분들 응용윤리학자들은 윤리학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응용윤리학자들은 윤리학과 쉽게 말하면 이론윤리학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해요. 왜? 이론윤리학이 여러분들 적용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예를 한번 적어볼게. 생명공학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생명윤리라는 게 탄생하고요. 이 생명윤리와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폐아 복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낙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안락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 생명공학과 뭐가 합쳐졌습니까? 이론윤리학이 합쳐졌죠. 배아복제 문제를 과연 음으로는 풀어야 돼? 결과론으로 풀어야 돼? 덕윤리로 풀어야 돼? 낙태 문제를 음으론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결과론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덕윤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생명공학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지. 뭐 또 환경학하고도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나올까? 환경윤리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과학하고도 결합해. 그럼 뭐가 돼? 과학윤리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윤리학이 지금 현 정세에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나올까? 평화윤리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 평화윤리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전쟁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전쟁을 하면 폭력이 사용되는데 그 폭력은 과연 정당할까?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게 예술하고도 결합할 수 있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예술윤리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어렵지 않죠? 윤리는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문화하고도 결합할 수 있네. 그럼 뭐가 나올까? 문화윤리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사회 정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정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네? 그럼 뭐야? 정의윤리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되지. 이 정의윤리에서 주로 다루는 건 분배에 있어서 정의라는 게 있을 것이고 되시죠? 분배에 있어서 정의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도 있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뭐가 있어? 직업에 의한 정의라든가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정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등등등 있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 다 뭐야? 응용윤리학이 되지. 왜? 다른 분야잖아. 생명공학 분야, 환경학 분야, 과학 분야, 문화 분야, 그 다음에 평화 분야, 국제 정세 정치지.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정의 분야. 이런 것들과 뭐가 윤리학이 합쳐졌다란 말이야. 되시죠? 그래서 응용윤리학은 다시 한번 윤리학과 다른 학문과에 뭘 강조한다고요? 연계성을 강조한다고요. 윤리학의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적어줄게. 뭐라고 하냐면은 학제적 성격이라고 한단다. 뭐라고 한다고요? 학제적 성격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은 사회문화 시간 때는 이렇게 배울 거야. 사회문화 시간 때는 간학문적 성격이라고 여러분들 배울 거야. 똑같은 말이야. 생활관리에서는 학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생활관리에서는 학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되시지? 여러분들 사회문화 때는 간학문적, 쉽게 말하면 학문 간 연계를 중시한다고요. 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윤리학의 분류. 우리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론 윤리학 분류했고요. 두 번째는 응용 윤리학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메타 윤리학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메타 윤리학부터는 여러분들 규범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메타 윤리학부터는 규범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건 당위적 속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갈게. 이론 윤리학과 여러분들 응용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 뭐라고 했니? 순수 규범 윤리학이라고 했지. 응용 윤리학 뭐라고 했니?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했지. 메타 윤리학부터는 규범이란 표현을 안 쓴다고. 규범이란 표현이 들어가면은 당위적 속성과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윤리학이야. 하지만 메타 윤리학은 규범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당위적 속성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시겠지? 이 메타 윤리학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분석 윤리학이라고 표현해. 분석 윤리학이라는 건 무언가를 분석하는 윤리학이라는 거지. 얘들은 뭔가를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분석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 분석하는 게 얘들은 도덕적 언어라는 거야. 얘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도덕적 언어를 주로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봐. 착하다란 말이 뭐지?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를 분석해.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럼 그름도 있겠지? 그름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 단어도 분석하는데 뭣도 분석해? 문장도 분석하지. 현철이는 선하다. 현철이가 사람일까? 를 분석하지는 않겠지. 현철이가 선하다고 했는데 선하다의 의미가 뭘까? 이 문장은 과연 맞아? 현철이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 내 말 이해되냐? 조금 어렵지. 메타윤리학은 그런 거야. 얘들은 인간에게 뭐뭐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얘들은 거짓말이 나빠? 거짓말이 뭔데? 나쁘다는 게 뭐야? 되냐? 약속은 지켜줘야지.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를 착하다고 해. 어린이? 어린이는 어디까지지? 착하다고 해? 착한 게 뭐지? 약속이라는 게 뭘까? 를 분석하는 얘들이라고요. 그럼 도덕적 언어, 단어를 분석했으면 뭐 또? 도덕적 문장의 논리적 구조도 분석을 해야겠지. 논리적 구조만 분석해. 추론도 해봐야겠지.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논리적 추론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작업을 하는 얘들이라고. 얘들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 때 그 무렵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20세기 말렵이면 산업혁명이 터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정점에 이를 때야. 19세기 중반부터 여러분들 19세기 중반이면 180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수혜를 사람들이 잊게 되거든. 오케이? 조선 생각하시면 안 돼. 조선은 그때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수혜를 엄청나게 입고 있었던 시기야. 그럴 때 사람들이 배 따숩고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단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착한 게 뭐야? 너 나한테 착하다.
너 나한테 착해야 된다고 그랬지. 착한 게 뭔데 나한테 착하다라고 해. 왜 내가 착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얘들이라고요. 얘들의 출발은 원래 뭐냐면은, 원래 출발은 뭐냐면요. 이거 적어 드릴게. 적어버리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부터 출발하는데, 언어학이야. 얘들은 원래 언어학자야, 얘들아. 이 말은 어디서도 안 한다. 원래 얘들은 언어학자야.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윤리적인 영역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윤리적인 영역에 들어오고 보니 이게 도대체 맞는 소리일까? 언어학자들은 뭔만 보니 있는 실제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만 본단 말이야. 근데 윤리적인 당이라는 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잖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진짜 학문이 될 수 있을까? 적어볼게. 해야 한다가 진짜 학문이 될 수 있을까? 당위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 요런 거 고민.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 감정을 전달하는 것 뿐이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과연 학문이 될 수 있어? 당위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라고 고민을 한다는 건 결국은 봐. 좀 심도 있게. 죄송해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까지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윤리학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곧 과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파잖아. 산업혁명 이후로 생각해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입을 때, 물질적 풍요를 입고 있을 때 윤리학이라는 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다고. 너 과학적 기술은 발전해 갔는데 사람들이 막 비윤리적 행동을 하잖아. 그때마다 사람들 뭐라 지적을 하겠지. 거짓말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물질적 풍요를 엄청나게 받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윤리학자들을 뭐라고 생각해? 꼰대라고 생각하겠지.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언어학자들이 빵 등장하는 거야. 등장해가지고 윤리학자들 니들이 말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왜 있지도 않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라고 깐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메타윤리학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출발이 뭐라고요? 언어학부터 출발했어. 언어학자들이 윤리학을 해대니 당연히 그 윤리학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는가까지 얘들은 고민하게 된다고. 뭐라고 이 사람들은 또 치부하냐면은 이런 말까지 하셔. 도덕적인 표현 있잖아. 너는 착해야 돼. 너는 학교 나오는 게 올바른 것 같아. 너는 식사할 때 입을 가리고 먹는 게 올바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그냥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는 거야. 감정 표출에 불과한 걸 굳이 우리가 학문적 영역으로 넣어야 되냐라는 거지. 되십니까? 요런 얘들이 바로 메타윤리학이야. 어렵지 않으시죠? 메타윤리학. 다시 한번 가볼게. 메타윤리학자들이 주로 하는 건 뭐라고요? 도덕적 언어 의미를 분석하고요. 도덕적 단어 하나를 뜯어봤지. 그럼 뭐 또 도덕적 문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한가를 또 뜯어봐야겠지. 그래서 얘들의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착함이 뭐야? 옳음이 뭐야? 그름은 뭐야? 현철이가 선하다는데 선함이 뭐야? 요런 걸 고민한다고. 네. 얘들은 당위가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한가를 고민했던 얘들이고, 당위를 고민하는 순간 당위의 학문인 윤리학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덕적 표현 자체를 하나의 뭘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감정적 표출로 치부해버린다고요. 되시지? 그 얘들이 바로 메타윤리학인데, 문제는 이 메타윤리학자들이 언제 확 가버리냐면은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확 가버리는 거야. 왜? 메타윤리학은 여러분들 언제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 따스울 때 한단 말이야. 말장난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데 실제로 봐. 2차 대전 때 핵폭탄이 터졌어. 핵폭탄이 터지면은 버섯 구름이 일어나지. 기아가 많이 발생하지. 얘들은 그때도 뭐 하는 거야? 진짜 윤리학자들은 뭐라 할까? 진짜 윤리학, 메타윤리학자 말고. 진짜 윤리학자들은 뭐 할 것 같아? 이게 핵폭탄을 던지는 게 맞아? 야, 과학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메타윤리학자는 뭐라고 그래? 버섯 구름이란 뭔가, 기아가 뭐지? 핵폭탄이 뭐야?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따실 때는 그냥 바라볼만 했지.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기회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논평을 하지 않고 뭐라고? 전쟁은 뭘까? 총은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20세기 중반 들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얘들이 바로 메타윤리학자가 되는 거야.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기술윤리학이에요. 기술윤리학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술윤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건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술윤리학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기술윤리학은 한 사회의 도덕 규범, 관습 등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는 건 내 생각을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유줄연애를 갔는데 어떤 부족이 있어. 그 부족에 보니까 그 부족들은 옷을 입지 않고 다녀. 아, 그럼 이 부족은 옷을 입지 않고 다니구나. 그대로 쓰는 거야. 아, 유럽 사람이 18세기 후반에 한국에 조선에 온 거야. 아, 조선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뭘 쓰고 다닌다? 갓을 쓰고 다녀. 아,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니구나. 그게 바로 뭐야? 기술윤리학이야. 어렵지 않지?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내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건 서술하는 방법이 뭐야? 객관적이라는 거지.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고 말 그대로 내가 경험한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험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서술한다라고 해. 됐죠? 어렵지 않지?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기술윤리학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윤리학. 그래서 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학 같은 경우는 규범윤리학이잖아. 근데 얘 둘은 규범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고요. 얘는 그대로 뭐야? 단어만 분석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규범윤리학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이론윤리학이나 응용윤리학을 뭐라고 그래?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구분은 딱 됐지. 규범윤리학은 당위적 속성과 가치 판단을 하며 얘들은 당위적 속성이 없고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 그러면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자고. 이 네 가지 것들이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자고. 우리 기술윤리학은 여러분들 윤리학으로 취급 안 하니까 우선 빼고 가볼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뭘까? 이론윤리학이 등장하는 거야. 이론윤리학이 등장하고 이 이론윤리학의 반동으로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메타윤리학이 등장하는 거야. 메타윤리학이 등장하고 이 메타윤리학의 반동으로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실천윤리학이 등장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응용윤리학이 등장하는 거지. 이게 나온 순서고 영향을 미치는 거 말해줄게. 서로 영향관계, 역학관계지. 서로 영향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메타윤리학이 이론윤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해. 왜? 이론윤리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메타윤리학이 이론윤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해. 그리고 이 이론윤리학이 뭐에 영향을 주니? 실천윤리학, 곧 응용윤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영향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 됐냐?
오케이. 듣다가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 질문해주고 제 전화번호 아실 거예요? 아, 전화번호 모르시구나. 오케이. 아무튼 게시판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윤리학의 분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